비트코인이나 뭐 또 다른 크립토는 시세에 따라서 유통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이 아주 바뀌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이런 전형적인 증권시장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거든요. 인디이콘이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이코노미스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그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게 좀 기니까 이제 좀 애칭으로 해서 인디이콘 이렇게 불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크엠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인디이콘의 경제엠이라는 코너로 이제 경제와 금융 시장에 관련된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에서 2023년 작년까지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 7가지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그때 제가 그게 한 2년 한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동민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때 페이스북 리브라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을 드리면서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미래가 진짜 현실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성큼성큼.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교보에 계셨었죠? 네, 교보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습니다. 그때 계셨을 때 이제 제가 다른 증권사에 계셨던 분들 만났을 때는 코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코노미스트신데 증권사에 계신데 그것도 한국에서 이렇게 내로라는 곳에 계신데 되게 유니크하고 독특하셨다. 앞서가셨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 뵙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게 영광이고요. 그럼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위원님께서 비트코인 또는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으신 이슈가 좀 있으신가요? 네, 3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것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요번 주에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제가 좀 참여를 했었어요. 뭐 연사로 간 건 아니고 이제 그 컨퍼런스를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발표되는 세션들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크립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폴리곤 공동 창업자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 이런 이제 블록체인은 자기가 보기에는 마치 이제 1990년대에 인터넷을 구상하던 시기에 핵심적인 통신의 역할을 했었던 CPU라고 볼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핵심 CPU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계속 그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와 가상자산의 프로젝트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향후 이제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가치의 인터넷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자기는 이제 폴리곤을 계속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역시 좀 그냥 단순한 신기루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거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90년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이한 네트워크를 거대한 그 컴퓨터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가치가 여기에서 형성되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정보나 이런 기록들을 나누게 됐었을 때 그 가치가 이전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인터넷은 그것은 제공하지 않았는데 블록체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 같다. 크립토라는
그 코인이나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였는데 이름이 산립 네일왈이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적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인도의 그 개발자라는 점이 좀 굉장히 조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람이 아닌 인도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현물이랑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갔었던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확인했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은행의 도매형 CBDC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도매형 CBDC라는 건 뭐냐면은 그 CBDC라는 말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거든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가 CBDC예요. 네. 그래서 그런 CBDC가 이제 한국은행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도매형으로 시작이 된다. 도매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업은행이 결제 청산과 결산을 위해서 상업은행 간의 어떤 결제 청산을 지원하는 그 통화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대비되는 개념이 소매형 CBDC거든요. 네. 소매형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소매형 CBDC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제 CBDC를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도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수년간 검토를 해왔는데 그 검토를 해온 결과 소매형 CBDC보다는 일단 도매형 CBDC로 프로젝트를 런칭해 보겠다. 이런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최근에 가장 좀 그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네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고 정말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군요. 발빠르게요. 네. 와, 그렇구나. 진짜 이게 암호화폐나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이 업계가 사기도 많고 막 기만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하나의 중심축으로 산업의 그런 걸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아직은 중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어렵지만 이제 그 이런 그 크립토나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도 그것을 그 기술과 그 시스템을 차용해서 뭔가 조금 더 개선된 어떤 국가적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에서도 금융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이슈,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도 너무 떠들썩하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거요. 이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업계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꼈고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 기초자산을 ETF를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최초 신청이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라서 이 크립토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그 바래왔었던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비트코인의 투자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게 과연 될까? 아니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고 막 전환점이 됐다. 그럴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까지도 보면은 거의 한 20%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나 뭐 또 다른 크립토는
시세에 따라서 유통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이 아주 바뀌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이런 전형적인 그 증권시장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재료가 있었을 때는 올라갔었다가 재료가 확인되고 나면은 그 시세가 올라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냥 그런 거 일부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폭락을 이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거 뭐 ETF 통과됐는데도 막 이러냐 하면서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게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과거보다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ETF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로 변동성이 줄어들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그 증권이나 금융시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그 흔히 채굴을 하게 됐었을 때는 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 채굴을 했었을 때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고 전기료가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에 성공하게 됐었을 때는 엄청난 자본 투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일단은 코스트가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래하는 그 유통 플랫폼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뭐 P2P로 거래하면서 그 장외로 이 비트코인을 넘겨주는 대신에 뭐 얼마로 하는 그런 장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 것도 비트코인. 많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유통 시장에서 또 거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ETF 시장에서 또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채굴, 그 다음에 장외 시장,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그 다음에 전통 그 증권 시장에서 ETF 거래. 네.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빠르게. 이게 결국은 어떤 시세로 수렴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한 번도 이런 그 시세 이런 그 다양한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춰질까라는 그 자산은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이게 뭐 예를 들어서 ETF 시장에서 굉장히 막 여기에서 수요가 막 투기가 몰리면서 뭐 투자 수요나 막 때로는 뭐 투기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이게 시세가 폭등할 경우에 이게 과연 ETF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까? 오히려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요인들도 발생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막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막 고점에서 따졌을 때 막 80% 최근에는 뭐 77%인가 뭐 그렇게 막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그 현상들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흥미로운 그 시장의 흐름이 형성될 거고 변동성은 그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시세에는.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증명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거래가 많아지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어떤 시세는 좀 안정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과거와 같은 큰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전통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은 자체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변동성은 이때 변동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뭐 미래에 진짜 이런 상황에 처음 접하는 거니까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한 20%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벌써 20% 조정 받았나요? 네, 2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통 자산군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 자산군의 그런 변동성에. 그래서 통상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10%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고, 네. 그다음에 20% 정도의 조정까지는 뭐 그 시장의 약세장, 강세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 이상의 어떤 조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이거 근본적으로 뭐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뭐 20%의 조정 내지는 뭐 과잉 이런, 그래서 이 어떤 적정 가격이 있었을 때 상하의 어떤 40% 레인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고, 그 아래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좀 적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전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물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큰 어떤 결함이 생겼었을 때 그 20% 이상의 조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전통 자산의 어떤 그런 성격 클래스의 그 퀄리티를 갖추게 되면서 위로 20% 아래로 20%의 변동성을 얼마든지 갖겠지만 그 이하의 변동성을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오히려 희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정도의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BTF 현물 ETF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투자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 이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역사를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 대상으로 확대되게 되면서 그런 퀄리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